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여자로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하다고 하기엔 제 삶이 조금은 굴곡이 많았던 것 같아요.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시련을 겪는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내게는 이런 일들이 유독 많을까 하고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가족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드라마 같은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건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들입니다. 가끔은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어디라도 털어놓고 싶은데 그럴 곳이 없어서 혼자 끙끙대곤 했는데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써보기로 했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 마치 바닥이 꺼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던 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저는 정말 힘들고 어두운 시간을 겪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참 어렸던 것 같아요. 21살, 이제 막 사회라는 세상에 발을 내딘 나이에 믿었던 아버지의 배신과 엄마의 가출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렸는데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그 뒤로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죠. 저는 그냥 혼자 남겨진 거예요. 눈앞이 캄캄했고 갑자기 왜 이렇게 집이 몰락했는지 그래도 평범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내 인생인가?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울고 있을 수만 없었던 게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잖아요. 결국 저는 두 발로 서야 했고 그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20대 후반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했는데 사실 좋아서 시작한 일은 아니었어요. 먹고 살 길이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린아이들을 돌보며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냈어요. 24시간 종일반으로 일하면서 쉴 틈 없이 반복되는 일상은 마치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느껴져 진짜로 공허했어요. 제 나이에 누가 이러고 살겠나 싶었죠.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결혼도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 생활 내내 저와 배우자 간의 갈등은 끊이질 않았고 경제적인 문제와 감정적인 거리감이 누적되면서 어느새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전쟁터 같았죠. 매일같이 사소한 문제로 싸우다가 결국 이혼하고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 제 삶은 도돌이표처럼 같은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밤이었는데요.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불던지 밖에 오래 있으면 살갗이 찢어질 것만 같더라고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대문 앞에 웬 상자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거예요. 뭐야 이게? 싶어서 조심스럽게 열어봤고 거기서 저는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거기 갓난 여자 아기가 담요에 쌓여있는 거예요. 아기 얼굴은 창백했고 작은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리고 상자 안에는 쪽지 한 장이 있었죠. 부디 이 아기를 살려주세요. 당신이라면 잘 키워줄 거라 믿습니다. 라는 딱 두 줄이 써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지금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아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그 작은 손이 얼마나 차갑던지 이런 아기를 두고 집에 들어가면 이 아기는 여기서 얼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 우리 집을 바라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순간 소름이 확 돋았고 누구 있냐고 소리를 내니 정적만이 가득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단순한 착각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암튼 일단 저는 아기를 안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도 잠깐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는진 모르겠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아기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진짜로 이상하게 계속 맴돌았어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는데 가장 컸던 건 이 아기가 다시 어디로 보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어요. 무조건 시설로 보내질 텐데 거기서 받을지도 모를 차가운 대우와 외로움이 걱정됐고, 물론 저는 성인이었지만 부모님한테 버림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아기가 저와 같은 처지란 생각에 마음이 더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하루하루를 살았죠. 그날 이후 저는 그 아기를 서진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이름을 붙여주는 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서진이를 키우는 일은 어렵지 않았던 게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덕에 갓난아이를 돌보는 것에 익숙했거든요. 밤잠을 설치는 일이 작고 밥도 대충 챙겨 먹는 날도 있었지만 아이 돌보는 방법과 노하우가 이미 몸에 배어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죠. 아마도 이 아이가 제 아기라고 생각하니 다른 아이들을 돌볼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 들었기 때문일 거예요. 서진이가 저를 보며 방긋 웃을 때면 모든 피로가 씻겨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래, 이걸로 됐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곤 했죠. 어느새 제 삶의 중심은 온통 서진이로 채워져 있었어요. 하루는 동네 아주머니가 저를 붙잡고 물으셨어요. 아니, 이 아기가 누군데? 네 딸은 아니잖아.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기가 네 집 대문에 있었다고? 네, 제가 데려왔어요. 어머나, 어쩌려고 데려왔어? 근데 애도 안 낳아본 사람이 무슨 수로 이 아기를 키우겠다고 덜컥 데려와?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알아요, 아주머니. 당연히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아요. 그래도 제가 이 아기를 그냥 두고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부족해도 제가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다른 누구보다 제가 이 아기를 잘 보살펴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아유, 참 한심하네. 그래도 네가 뭘 모르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겠지. 아기 키우는 게 네 맘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그 말이 끝나고 집에 들어와 혼자 앉아 있었는데 아주머니의 뼈 때리는 말을 듣고 나니 솔직히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과연 내 아이도 아닌데 이 아기를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계속 맴돌았죠. 하지만 제가 서진이를 포기하면 서진이는 또 버림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책임감 하나로 먹고 산 사람인데 그럴 수 없었고 저는 당당하게 서진이를 제 친딸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서진이가 병원 검진을 간 이후로 제 마음속엔 늘 무거운 돌처럼 걸리는 게 있었죠. 바로 혈액형이었는데 영유아 검진을 하면서 서진이의 혈액형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O형인데 서진이는 AB형이었거든요. O형은 절대로 어떤 혈액형을 만나도 AB형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서진이에게 A형이라고 속였고 돌아가신 아빠가 B형이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매번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목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지만 그게 저와 서진이가 모녀관계라는 걸 입증하는 방법이었죠.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저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론 늘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만약 이 비밀이 들통나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 불안 때문에 누군가 내 비밀을 눈치챌까 두려워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평범하게 웃고 이야기하는 일조차 점점 어려워졌고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서진이를 키우면서 정말 이상한 일이 많았어요. 서진을 데려온 지 몇 주가 지나지 않아 대문 앞에 기저귀와 분유상자가 놓여 있었는데 처음엔 누가 잘못 둔 건가 싶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비싼 브랜드의 옷, 장난감, 심지어 아기용 의자까지 필요한 물건들이 대문 앞에 하나둘씩 놓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서진을 위해 필요한 걸 미리 준비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섭기도 했지만 서진이 키우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이라 쓰긴 했어요. 저도 참 속물적이죠? 우리 서진이한테 내가 이런 걸 못 사주니까 이렇게라도 받아서 쓰고 싶긴 했거든요. 솔직히 그 물건들을 두고 가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긴 했어요.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요즘 같았으면 CCTV라도 달았겠지만 그땐 그런 여유도 없었고 방법도 잘 몰랐죠. 하지만 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밤마다 대문 앞에서 인기척이 느껴질 때면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 날은 서진을 누가 다시 데려가는 사나운 꿈까지 꿨는데 누가 뭐래도 서진이 내 딸이다.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낼 거란 마음을 굳게 다잡았네요. 고맙게도 서진인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똑똑하고 밝은 아이였어요. 제가 온 정성을 다해 키운 덕인지 아니면 아이가 타고난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보는 사람마다 서진을 칭찬했죠. 어린이집에서 번 돈도 대부분 서진을 위해 썼어요. 서진이가 5살에 혼자 한글을 다 뗐을 때, 그리고 장래 희망이 의사라고 말하며 눈을 반짝일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좀 잘 사는 원생 부모와 갈등을 겪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모가 사소한 불만을 꼬투리 잡아 괴롭히는 일이 잦아졌어요. 주변 부모들 앞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시키고 저를 신고한다는 말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서진이가 그 상황을 보고 조용히 다가오더니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당돌하고 차분한 말투로 상황을 해결한 적이 있었어요. 원생이 잘못한 부분을 콕 집어서 증거를 보여주며 원장인 저는 되려 아줌마의 아들을 감싸 안아주려 했다며 잘못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순간 그 원생의 엄마도 증거를 보며 태도를 바꿔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나갔어요. 저는 서진이가 이렇게 슬기롭고 민첩한지 서진이의 행동에 얼마나 놀라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 저를 괴롭혔던 엄마는 저희 어린이집을 그만두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진이가 점차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서진이를 키운 방식이 잘못되었을까요? 제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다른 원생의 팔을 몰래 꼬집기도 하고 또 다른 아이들이 줄을 서 있을 때 일부러 밀어서 넘어뜨리곤 재밌지 않냐고 비웃으며 도망가는 일도 있었고 애들 간식에 침을 다 뱉어놓는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걸 알고 나서 서진이를 단단히 혼냈습니다. 어린이집 원생들이 본인들 부모들한테 얘기해 항의가 빗발쳤거든요. 저 몰래 이런 짓을 하고 있어서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이후에 서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에 데려가 피해를 본 아이들에게도 직접 사과하도록 했고요. 그저 제가 다른 아이들에게만 신경을 더 쓰고 다른 애들에게도 사랑을 줘서 질투를 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국 서진이가 13살 때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하루는 한 원생의 부모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유난히도 이뻐하던 원생이었는데 서진이가 그 아이의 허벅지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네요. 긴 바지를 입으면 허벅지가 안 보여서 저는 알 수 없었고 우리 선생님들도 알 수가 없었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서진이가 그 아이에게 부모님께 다 말하면 너희 집에 찾아가서 네 엄마 얼굴에도 똑같이 뜨거운 물을 부을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그 아이의 부모님이 다친 허벅지를 발견하고서야 제게 전화를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저는 서진이를 데리고 피해를 본 아이의 집으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원생의 부모 앞에서 서진이에게 사실을 고백하도록 다그쳤지만 서진이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서진이에게 손을 올렸고 서진이는 하는 수 없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했고 저도 고개를 바닥에 박으며 사과를 드렸죠. 아이의 부모님은 그동안 아이가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치료비를 요구하셨고 저는 당연히 피해를 본 아이의 치료비를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지만 서진이는 여전히 변명만 늘어놓으며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려 하지 않아 부모님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어려웠어요. 결국 우리 어린이집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문을 닫게 되었어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제 삶의 중심으로 삼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서진이가 더 나은 아이로 자라길 간절히 바랐지만 그 이후로 서진이는 사춘기까지 찾아와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거였어요. 애가 점점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물건 하나를 몰래 가져오는 도벽이 생긴 거였죠. 그뿐만 아니라 중학생이 되더니 술과 담배를 시작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늦은 밤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밤마다 술집거리를 배회하며 서진이를 찾았고 술에 취한 14살 서진이를 강제로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오는 날들이 1년에 360일은 됐어요. 아이가 왜 이렇게까지 방황하게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끝없이 자책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면 제가 학교로 찾아가서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사과하고 머리를 조아린 게 몇 번인 줄 몰라요. 언젠간 서진이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서진아, 이게 대체 뭐하는 꼴이야? 너 학생인 거 까먹었어? 왜 이렇게 정신없이 굴어? 아씨, 진짜 엄마가 뭘 한다 그래요. 맨날 참견만 하고 나도 내 마음대로 좀 살게 냅두라고요. 너 이러고도 네가 의사 되고 싶다고? 이런 식으로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려고? 지금 네가 하는 짓이 도움이 될 것 같아? 됐어요. 엄마는 맨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잖아. 나도 사람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엄마는 왜 맨날 내 인생만 간섭하는데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린이집 문을 닫은 뒤 저는 정말 막막했는데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밤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문제아인 자식이어도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만 쉬고 있을 순 없었어요.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죠. 마트에선 물건을 진열하며 허리를 굽히고 또 굽혔고 식당에선 뜨거운 물에 손이 불어 터질 때까지 설거지를 했어요. 새벽엔 신문 배달을 하느라 찬바람에 손이 얼어붙었지만 서진이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죠. 이렇게 몸이 부서질 정도로 일했지만 생활은 늘 빠듯했고 돈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도 서진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는데 청소 용역 일을 하던 중에 정말 큰 사고가 났어요. 회사 건물 외벽 청소를 맡아 높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발판이 약간 흔들리더니 그만 제 발이 미끄러져 그대로 1층 높이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떨어지는 순간 공중에서 몸이 둥글게 말리더니 바닥에 닿는 충격과 함께 온몸이 땅으로 내리찍히는 느낌이었어요. 잠깐의 아픔도 느낄 틈 없이 의식을 잃었죠.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땐 온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고 의사 선생님의 말이 들려왔어요. 환자분, 우선 말씀드릴 건 생명엔 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를 해보니
갈비뼈는 여러 군데 골절된 상태고 특히 오른쪽 다리는 복합골절로 상태가 심각합니다. 단순히 깁스나 비수술적 치료는 해결이 어렵고 정형외과적인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술 후에도 상당한 물리치료와 재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수술이 꼭 필요하다니. 그런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저희 사정이 정말 좋지 않아서요. 너무 걱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한 금액은 수술 전후로 사용되는 자재나 입원 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수술 자체도 복잡하고 이후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비용까지 포함하면 부담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몇 천만 원이라뇨? 저희 형편에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죠? 지금 있는 돈으로는 어림도 없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저 무사히 넘기길 바랐는데 이젠 돈 걱정까지 해야 하다니 정말 막막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돈이 없어서 치료조차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죠. 그때 서진이는 학교에 있었고 저는 병상에 누워 온갖 걱정만 쏟아냈어요. 병원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으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일단은 수술을 받고 빚으로 병원비를 내 퇴원도 하루 더 당겨서 했어요. 그것도 다 돈이니까요. 그렇게 혼자 집에 와서 우편함에 쌓인 것들을 봤는데 처음엔 고지서나 광고일 거라 생각했는데 작은 봉투를 열어보니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이 들어있는 겁니다.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서진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당신이 이 아이를 위해 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술비에 보태세요. 라고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대체 누가 이런 돈을 보낸 걸까? 왜 저를 돕는 걸까? 수많은 의문이 머리를 스쳤지만 한편으론 병원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돈을 쓰지 않을 순 없었어요. 또 간사한 마음으로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도 했지만 서진이가 어릴 적부터 받았던 그 익숙한 의문의 선물들이 떠올라 결국 병원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죠. 한편으론 서진이가 그 돈을 발견하지 않았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이 돈과 편지를 서진이가 알게 되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했죠.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저는 천천히 회복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제 머릿속은 계속 복잡했어요. 누가 이런 돈을 보낸 걸까? 그 사람이 서진이와 어떤 관계일까? 수많은 생각이 저를 괴롭혔지만 끝내 답을 알 수는 없었어요. 서진인 제가 아프고 나서는 그래도 눈치를 살피며 큰 문제는 일단은 안 저질렀고 다행히도 상고에 입학했을 때 저는 정말 큰 기대를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동안 성적이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새로운 환경에선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서진인 상고를 진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했고 자퇴서를 내겠단 말에 저는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서진이와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당연히 처음부터 좋은 소리는 안 나왔죠. 너, 엄마가 너한테 특별한 걸 바라는 게 있어? 그냥 학교라도 꾸준히 다녀줬으면 좋겠어.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엄마, 화부터 내지 말고 내 말 먼저 들어봐. 학교가 답이 아니라고. 내가 학교 다녀봤자 제대로 집중도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잖아. 차라리 검정고시 보고 수능 준비해서 의대 갈 거야. 그게 더 나아. 뭐? 네가 의대를 간다고? 중학교 때도 책 한 권 제대로 읽은 적 없던 애야. 갑자기 무슨 의대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엄마, 나도 알아. 내가 중학교 때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엄마 속 썩인 거.
근데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잖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면 되잖아. 나 이번엔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엄마, 제발 나 좀 믿어줘. 언젠 널 그냥 포기하라며. 근데 이제 와서 믿어달라고? 그럼 이번엔 뭐가 다를 거란 거야? 이번엔 다르다고. 나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진짜로 노력할 거라고. 엄마, 그래서 이번엔 진짜 각오하고 할 거예요. 더는 엄마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데 반신반의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아이가 자기 입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말하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렇게 서진인 자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학원도 가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 강의만 들으며 혼자 공부를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수학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만큼 기본기가 부족했어요. 그런 서진이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저 아이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싶어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던 날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다고 털어놓으며 손 놓은 걸 다시 하려니 어렵다고 하소연하길래 그럼 학원이라도 다니는 게 어떠냐고 물었어요. 제가 돈을 좀 더 벌어서라도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엄마를 더 고생시키긴 싫다며 이건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 학원 가라고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애가 진심으로 뭔가를 하려는 모습을 보는 게 오랜만이라 그저 믿어주기로 했고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면서 점점 진도를 나갔어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하더니 고등학교 수학까지 독학으로 끝내더라고요. 서진이가 강의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손으로 메모를 빠르게 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가끔씩 집 앞에 뭔가를 보내던 사람은 제가 병원비를 받은 이후론 더 이상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어요. 아마 서진이가 나이가 들면서 상황을 눈치챌까봐 그 사람도 조심했던 것 같았죠. 사실 그 사람이 누구였는진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이젠 제가 그 익숙했던 도움 없이도 서진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서진이가 어릴 때부터 영특한 아이라 그런가 중학교 때 공부를 놓은 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초등학교 수준에서 시작했음에도 고등학교 과정을 빠르게 따로잡아 4년 동안 묵묵히 혼자 수능을 준비했고 의대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고 노는 친구들도 다 단절한 채 속 안 썩이는 아이가 되어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중에 제 친할머니가 100살에 돌아가셨던 소식을 들었는데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한편으론 죄송하고 슬프기만 했어요. 아버지랑 엄마가 이혼하면서 저를 끝까지 책임져 주셨던 분이셨기에 할머니께 못다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부랴부랴 할머니 장례식에 갔는데 저와 엄마에게 배신이란 제 애비란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정말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 어머니가 돌아가신 자리에도 없는 사람인데 뭔 기대를 했을까 싶기도 하면서 마음 한구석이 쓰라리면서 도대체 왜 이런 집구석에서 내가 태어났을까 한탄과 원망도 했죠. 이런 게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죠. 장남인 아버지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작은 아버지조차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얼굴을 비쳤어요. 결국 상주 없이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근데 놀라운 건 할머니를 돌봐주셨던 요양보호사분이 3일 내내 장례식장을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사람이 참 어려 보이는데도 속이 깊고 단단해 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분이 할머니 곁에 계셨을까 싶어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고요. 요양보호사분은 할머니와의 관계가 얼마나 두터웠던지 임종을 끝까지 지키고 싶다고 하셨어요. 참 자식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참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묘했는데 이분이 아니었다면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싶어서 더 고마웠죠.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마지막까지 지켜주셔서요.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아니에요. 사실 할머니를 돌보면서 제 과거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때 정말 가난했거든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공장 일로 바빠서 저랑 제 동생들을 키운 건 할머니셨어요. 할머니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밭일을 나가시고 돌아오셔서 항상 웃으시면서 저희를 챙기셨거든요. 밭에서 키운 고구마로 만든 죽이나 손수 뜯어온 나물을 반찬 삼아 밥상을 차려주실 때마다 하시던 말씀이 떠올라요. 별거 없어도 마음은 배부르게 먹어야 한단다. 그 말이 지금도 잊히질 않네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다뇨. 맞아요. 그런데 제가 철이 없어서 그땐 할머니가 왜 매일 피곤해 하시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가 먹는 밥 한 끼를 위해 정말 많은 걸 희생하셨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하고도 밤에는 동네 사람들 옷 수선까지 하셨다니까요. 전 그런 할머니 덕분에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또 지금처럼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들으니 보호사님이 왜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번에 돌봐드렸던 할머니 보면서 우리 할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환자로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소중한 가족처럼 느껴졌거든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았고 그분의 나이가 딱 50이라고 했는데 저와 몇 살 차이도 나지 않아서 마지막 날엔 언니 동생하며 친해졌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헤어질 때 그분이 우리 서진이 보더니 한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양보호사가 서진이를 한참 바라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진이가 참 예쁘게 생겼다고 자신도 어릴 때 그렇게 예쁘게 컸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했죠. 그 말을 들은 서진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살짝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요양보호사는 이어서 작은 봉투를 건네며 이건 공부 열심히 하라는 용돈이라며 흔쾌히 받아달라고 했어요. 서진이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요양보호사의 진심이 담긴 말과 행동에 감사한 마음으로 용돈을 받아들였어요. 이 짧은 만남이 우리에게 오래도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장례를 잘 마친 그땐 서진이가 19살이었는데 수능을 한번 치렀지만 안타깝게도 떨어졌어요. 서진이는 제게 엄마한텐 정말 죄송하지만 딱 한 번만 더 도와달라며 재수를 하면 안 되냐고 제게 사정하듯 말했고 저는 그런 서진이를 보며 안쓰럽고도 기특한 마음에 알겠다고 했어요. 이 한 몸 부서져도 애가 하고 싶다는 걸 시키고 싶었죠. 서진이는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재수를 하겠다고 결심하더니 결국 그렇게 바라던 의대에 합격했어요. 물론 서울의 명문대는 아니고 지방에 있는 의대였지만 그게 어디냐며 합격증을 손에 들고 둘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자 혼자서 그것도 내 아이가 아닌데도 이 정도로 키웠다면 정말 잘 키운 거라고 생각했고 나도 훈장을 받은 듯한 기분이 들어 그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도 대학을 나왔지만 부모님이 입학식은 안 보러 오셨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서진이 입학식도 꼭 보고 싶어 지방에서 서진이 입학식을 보고 아주 늦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큼은 세상 가벼웠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대문 앞에 서 있는 낯선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적으로 이 시간에 대체 누구지라는 생각이 스쳤고 가까이 다가가며 누구냐고 물었는데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 여잔 작년에 마지막으로 봤던 저희 할머니를 돌봐주셨던 요양보호사였어요. 저는 속으로 아니 여기로 어떻게 찾아온 거고 대체 왜 온 건지 당황스러웠죠. 뭘 알아 여기로 온 건지 모르겠고
어째서 이 여자가 여기 있는 건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뒤이어 한 말은 저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어요. 제가 서진이의 친모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버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어요. 저는 대문을 짚으며 겨우 몸을 지탱했고 그 여자에게 따뜻이 그게 무슨 소리냐며 다급히 물었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진이 친모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일 거라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이건 꼭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건 서진이를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는 묻어둘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잠깐이라도 제 얘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지만 전 도저히 그럴 수 없었어요. 이 여자가 어떤 의도로 찾아왔는지도 모르겠고 혹시라도 서진이에게 해코지를 하려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앞섰거든요. 이미 밤도 늦었고 상황이 너무 불안했기에 집 앞 대로변에 있는 편의점으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하기로 했어요. 편의점에 도착해 자리를 잡자 그 여자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자신이 서진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더군요. 그 여잔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맡기고 싶어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나 터무니없고 비현실적으로 들렸어요. 제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요? 대체 저를 얼마나 안다고 그런 결정을 하신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 할머니한테도 일부러 접근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 드릴 줄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땐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서진을 위해서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최선이라뇨?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까지 거짓말하고 일부러 우리 할머니 곁에 온 거 아니냐고요. 그거에 대한 답을 해보시라고요. 왜 이런 식으로 저희를 속이신 거죠? 이 여자 이거 진짜 무서운 인간이네. 속이려던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그저 서진을 위해 잘 자랐는지만 확인하려 했던 건데 어느새 이렇게 상황이 커져버렸습니다. 대답을 계속 회피하네? 그럼 지금 와서 나타나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서진인 제 딸이에요. 그쪽이 우리 아이 버린 순간 이미 끝난 일이라고요. 애가 의대 갔다고 하니까 이제야 욕심나는 거예요? 설마 우리 딸 데려가겠다는 건 아니죠? 그 여잔 눈물을 글썽이며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다고. 그래서 우리 딸이 잘 지내는지 멀리서라도 지켜보며 살아왔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문 앞에 무언가를 두고 간 것도 제가 다쳤을 때 수술비를 마련해 준 것도 본인이라면서요. 이제 와서 뭐 어쩌라는 거냐고 하니 제 말에 그녀는 고개를 떨구더니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그러다 갑자기 작은 쪽지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네며 도망치듯 도망갔어요. 이 주소로 꼭 가보세요.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어요. 저는 그 쪽지를 받아들이고도 선뜻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 여자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어떤 꿍꿍이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마음이 복잡하기만 했죠. 그날 밤 저는 그 쪽지를 쥔 채로 한참을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편으론 그 여자의 의도가 의심스러웠고 또 한편으론 그 주소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지 궁금증과 불안감이 끊임없이 밀려왔어요. 이 여자의 말이 진실일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지 생각이 꼬리를 물며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그 여자가 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주소는 도시 외곽의 오래된 유학원이었는데
요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묘한 긴장감이 가슴 깊숙이 퍼졌고 복도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제 머릿속은 계속 뒤엉켜 있었어요. 그리고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엔 바로 제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아버지를 보는 순간 머리가 텅 빈 듯 멍해졌고 어떤 질문부터 해야 되는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진 저를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시더니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더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 여자가 말했구나. 민주야, 네가 여태까지 내 딸 서진이를 정말 잘 키워줬더라. 애가 의대에 갔다고 들었어. 네가 얼마나 대단한 엄마인지 다시 한번 느꼈다. 정말 고맙다. 잠깐만요,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진이가 아버지 딸이라니 그게 뭔 소리냐고요? 서진이, 그 아이 내 딸이야. 그리고 그 요양보호사, 네가 만난 그 여자가 서진이의 친모다. 뭐라고요? 지금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아요? 서진이가 아버지 딸이고 그 요양보호사랑 아버지랑 그런 불륜을 해서 낳은 거라고요? 그럼 서진이가 내 동생이란 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럼 서진이를 제가 키우게 된 게 결국 아버지와 그 여자의 계획이었다는 거네?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내 뒤통수를 쳤네? 미안하다, 민주야.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서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만. 근데 그 여자가 널 믿었다고 하더라. 너라면 우리 딸을 따뜻하게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단다.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싶었다고 하더구나.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아니요. 그런 식으로 정당화하지 마세요. 둘 다 제정신 아니야. 둘 다 미쳤다고.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멎어버린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죠. 아버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엄마가 아버지를 두고 집을 떠난 이유는 그 당시 저보다 3살 어린 요양보호사와 아버지가 바람이 났기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둘이 동거라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서진이란 거였어요. 그런데 요양보호사 쪽 집안에서 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리려고 했고 결국 요양보호사가 아버지도 모르게 서진을 우리 집에 데려다 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온몸을 타고 퍼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이어서 자신도 이 사실을 안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결국 저는 참아왔던 분노를 더 이상 억누르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와서 이런 얘기해서 대체 뭐 어쩌자는 거예요? 책임지지도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고맙다니 웃기지도 않아요. 서진인 제 딸이에요. 제가 밥 먹이고 제가 밤새우며 공부 가르치고 제가 키워낸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진이 얘기에 끼어들 자격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그 말을 내뱉고 나니 아버지가 무슨 표정을 짓고 계신지도 확인하지 못한 채 요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밖으로 나왔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서진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니 말해야 하는 건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서진인 제 딸이란 사실이었고 그 누구도 그 진실을 바꿀 수 없단 거였어요.
요양보호사의 연락처를 손에 쥐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안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동안 가슴속에 쌓여있던 울분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이 정신 나간 년아, 당장 만나자. 얘기 좀 하자고. 전화를 끊고 약속 장소를 정한 뒤 저는 온갖 복잡한 감정을 안고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이 되자 그년이 나타났습니다. 다소 초췌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분노로 가득 찬 제 마음은 이미 그년의 눈물 따위엔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한 상태였어요. 앉으라는 제 단호한 말에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국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년을 내려다보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고 눌러왔던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와서 뭘 용서받겠단 거야? 네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망쳐놨는지 알기나 해? 네가 우리 서진이 그렇게 떠넘길 때 그게 나한테 어떤 짐이 될지 조금이라도 생각은 해봤어? 너한테 말로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네가 한 짓, 그 모든 걸 어떻게 말로 다 해결하겠단 거야? 남편한테, 아니, 그쪽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제가 오랜 세월 비축해둔 재산이 있는데 그걸 서진이한테, 아니, 그쪽한테 드릴게요. 교육비랑 여러 가지로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의대 학비도 정말 많이 들었을 텐데 그 모든 비용을 제가 다 보태겠습니다. 그래? 이제 와서 돈으로 때우겠단 거야? 서진이 키우느라 내가 어떤 고생을 했는진 넌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야.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제가 정말 한심합니다. 그리고 그쪽 아버지 재산도 다 드릴 겁니다. 많은 건 아니지만 갖고 있는 건 다 드릴 생각입니다. 아버지도 오래 못 사실 거라고 하더군요. 그 돈까지 모두 그쪽 앞으로 넘길게요. 그리고 서진이가 결혼할 때도 제가 보탤 수 있는 건 다 보탤게요. 그래? 그럼 돈으로라도 갚아. 네가 내놓겠다는 돈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내놔. 그래봤자 네가 우리한테 했던 짓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네가 내 인생에 남긴 상처, 네가 서진이에게 줬던 모든 고통, 그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착각하는 거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 자리를 떠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고 아버지랑 그년이 이미 모든 재산을 저랑 서진이 앞으로 증여할 준비를 해놨다고 하는데도 그 순간에도 마음이 참 복잡해졌습니다. 반신반의였던 게 거절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제가 그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꾸역꾸역 그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우리 서진이에게도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주말에 서진이가 학교에서 올라왔길래 저는 서진이를 식탁에 앉혀놓고 조심스럽게 이야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 가슴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진실을 하나하나 꺼내놓는 동안 제 목소린 떨렸고 말끝마다 깊은 한숨이 배어나왔습니다. 서진이의 얼굴을 살피며 솔직히 모든 것을 고백했지만 제 마음은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끝내기도 전에 서진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 엄마 딸 아닌 거 그거 알고 있었어요. 뭐? 아니, 서진아, 너 언제? 어떻게 알았는데? 엄마가 예전에 일하다 다치셔서 수술 받으셨을 때 있잖아요. 그때 병원에서 엄마가 O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AB형이니까 그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동안 품고 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도 아무 말 없이 저를 엄마처럼 대해준 서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고 또 미어졌습니다. 서진이는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저도 처음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엄마가 저한테 A형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는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살면 안 되겠다. 양아치처럼 살면 안 되겠다.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그만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자퇴하고 검정고시 보고 의대 가기로 다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정말 미어졌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이 있었을까 싶었고 또 그 모든 것을 저를 위해 묵묵히 견뎌냈을 서진이를 생각하니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저는 서진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사과했어요. 거짓말까지 하게 돼서 너무 미안하다고 진작 말할 걸 그랬다고요. 서진이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는데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진이에게 너의 친부와 친모에 대한 이야기도 모두 털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서진이의 친언니잖아요. 그 사실까지 솔직히 말했어요. 서진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깊은 침묵에 빠지더니 눈빛이 흔들리는 걸 감추지 못하며 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렇게 서진이는 한 달 동안 혼자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 그동안 서진이와 연락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고 정확히 한 달 뒤 서진이가 학교에서 올라왔는데 그 얼굴엔 묘한 씁쓸한 미소가 맴돌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서진이를 바라봤는데 우리 딸 서진이가 그러더군요. 그래도 엄마랑 내가 완전 생판남은 아니라고. 피로 연결된 자매 사이라며 언니 같은 엄마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 모녀가 다시금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아버지와 서진이의 친모에게서 재산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서진이를 의대 졸업시키고 결혼까지 충분히 책임질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 돈을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무거웠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조금은 보상받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이런 방식으로 해결될 일이었는가 하는 복잡한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받은 돈은 그저 쌓아두는 데 쓰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서진이가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학비와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했어요. 아이가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로 마음 쓰지 않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의 문제를 정비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집을 수리하며 깨끗하고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가니 그제야 제 삶에도 조금씩 빛이 드는 것 같더군요. 남은 돈은 미래를 대비해 저축하면서도 제 자신을 위해 작은 사치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혼자만의 여행을 다녀오며 오랜만에 저 자신을 돌아볼 기회도 가졌어요. 이 모든 변화가 제 삶을 조금씩 풍요롭게 만들어줬는데 어느 날 서진이가 저와 함께 아버지와 친모를 만나러 가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놀랐지만 서진이가 이미 많은 것을 이해하고 정리했으리라 믿었어요. 서진이는 예의 바르게 두 분께 인사를 드렸지만 그 인사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을 만큼 결연한 태도였고 단호한 표정으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어요. 본인한테 부모는 오직 저 한 분이라고. 이제 더 이상은 두 분이 본인한테도 저한테도 찾아오는 일은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요양보호사인 친모는 서진이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고 떨리는 손으로 서진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서진이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손을 내리지 못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했고 아버진 묵묵히 서진이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어요. 입술을 굳게 담은 채 무슨 말을 하려는 듯 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며 너희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따르겠다고 힘없이 말하고는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어요. 서진이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안에서 기특함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서진이가 얼마나 많은 생각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짐작이 가서 마음 한구석이 아프기도 했어요. 요양원을 나와 함께 걸어가던 서진이는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으며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에도 그랬고 죽을 때까지도 본인 엄마는 저뿐이라고요. 서진인 의대에 다니면서도 시간을 쪼개 의료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특히 보육원이나 요양원 같은 곳을 찾아다니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 아이가 얼마나 대견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아이가 부족한 내 밑에서 잘 커졌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뿌듯했어요. 서진인 이제 제 연애까지도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있어요. 엄마, 이제 나도 다 컸잖아요. 50이면 아직 창창한 나이예요.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엄마 인생도 좀 행복하게 사세요. 창창한 나이라니 그건 좀 오바다. 그래도 너 말처럼 이제 나도 좀 나를 위해 살아보겠다는 생각은 들어. 그게 맞아요. 엄마 평생 저 키운다고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젠 엄마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고 그러셔야죠. 근데 넌 엄마가 누굴 만나서 연애라도 하면 또 못마땅하다고 잔소리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진짜 행복하시다면 제가 왜 뭐라 하겠어요? 다만 좀 너무 과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뭐 SNS에 심장이 두근두근 이런 글만 안 쓰시면 괜찮아요. 두근두근은 아니고 설렘 정도 쓰면 되지 않나? 그래야 내 인생도 좀 특별해지지. 엄마, 그럼 진짜 너무 오글거릴 땐 제가 살짝 제지할 수 있는 거리 정도는 줘야 해요? 알았어. 네가 말리는 선까지만 할게. 이제 엄마도 나를 위해 사는 게 맞는 거지? 그럼요. 엄마도 엄마 인생 사셔야죠. 이제 저한테 신경 덜 쓰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그렇게 우리 모녀는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며 앞으로의 삶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가장 든든한 버팀목으로 삼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죠. 지금까지의 길이 험난했지만 그 모든 고난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제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면서 그동안의 아픔과 기쁨을 되새길 수 있었고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앞으로도 저희 모녀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간들을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